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무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전쟁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찍고 드론으로 찍어서 생중계를 생생한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게 된 생각은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 불안전성, 그리고 내전, 반정부 시위, 쿠데타, 이 전쟁의 기운들, 이런 것들이 함께 보도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 아니면 저 중동 지역의 저 가난한 나라, 아니면 그 나라의 반정부 단체 또는 테러 집단,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돈이 있길래 저 비싼 무기를 저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의구심 다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또 한 가지, 이런 반정부 단체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경제 제재라고 해서 금융 거래가 전부 다 차단되고 달러의 수급이 막아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기를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매했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무기 거래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결제 수단은 지금 21세기 들어서도 물물 거래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물거래 그러면 예전 고대 시대에 화폐의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물건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1세기에 무기를 사는데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군비 증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군비 증강하는 모습을 지켜본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히 태국의 탁신 총리 역시도 저렇게 중국이 군비를 본격적으로 증강하니 우리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시스템을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최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탁신 총리는 최신형 무기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이 전투기인데요. 그 당시 전투기를 외국으로부터 사오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몇 가지 예비 후보군이 미국의 F-16, 러시아의 수-30, 프랑스의 라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후보종으로 도입하기로 그 당시 태국 정부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전투기를 사올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990년대 후반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당시 금융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당연히 값비싼 전투기를 사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태국의 탁신 총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하면 이 전투기의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전투기가 스웨덴의 JAS-39 기종인데요. 이 JAS-39 기종을 8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8대 도입하기로 한 이 대금, 이걸 결국 뭘로 지급했느냐? 닭 8천만 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닭 수출 국가입니다. 세계 수출 한 5위에서 4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당시 태국은 닭 수출에 여력이 있었었고, 스웨덴은 그 당시 식량 안보,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가 딱 맞물린 상황에서 우리는 닭을 8천만 마리 냉동육으로 해서 판매를 할 테니, 보내줄 테니 전투기 8대를 주십시오라는 딜이 형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21세기에 무기를 물물거래로 취득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군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인 한화가 노르웨이와 자주포와 장갑차 수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K9이라는 것인데요. 이 K9 장갑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 수출 대금을 뭘로 받았느냐? 노르웨이산 미사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를 같이 받았습니다. 장갑차 팔고 대금으로 고등어와 미사일을 받은 거예요.
자, 일단 고등어는 왜 받았느냐?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자국도 그 비싼 달러라든가 유로화 이거 주기보다는 우리 앞바다의 그 황금 어장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이 고등어, 니네 어차피 고등어도 수입해다 갖다 먹잖아, 우리가 그 고등어 싸게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자주포랑 장갑차 팔고 나서 미사일은 왜 가져온 겁니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자주국방과 또 해외에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보다 첨단화된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일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과 유럽의 많은 지역들은 독일과 소련 지역에서 탈출한 많은 엔지니어들이 바로 미사일 기술들을 자신이 망명간 그 나라에 전수해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럽 각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미사일 양산 체제와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그런 기술들과 노하우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미사일과 같은 기기를 아주 가져오거나 그런 기술을 전수받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기와 관련된 물물 거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쿠바와 체코의 거래였습니다. 역시 체코도 구소련 시절 망명했던, 아니면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놨던 여러 미사일 운영 체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쿠바는 미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 미사일을 쿠바에 대거 보유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체코와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체코 입장에서 이제 대금 결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쿠바가 좀처럼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쿠바는 장기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다양한 페널티를 부과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외화 확보가 원활치 못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바를 가면 마치 1960년대 70년대를 온 것 같은 앤틱한 풍경이 국가 전체에 연출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쿠바에 가보면요, 우리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60년대 70년대 자동차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60년대 70년대 쿠바가 군부 독재가 일어나기 전에 유럽과 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때 그 관광객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그 자동차들, 그걸 아직까지 계속 고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국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쿠바가 일부러 그런 앤틱한 풍경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 제재들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무기 얘기로 들어봐 보면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무기를 제대로 사올 그럼 돈이 없겠죠. 그래서 쿠바는 바로 체코에 뭘 역으로 제안하냐면, 우리가 도입한 미사일 대금으로 술이죠, 술을 주겠다라고 대금 결제를 럼으로 제안합니다. 럼은 사탕수수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쿠바 같은 경우는 럼의 세계적인 메카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럼이라는 이 술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줄 테니 이걸로 대금 결제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체코 입장에서는 아무 돈도 못 받는 것보다 차라리 저걸 받아다가 다시 어디다가 재수출을 하는 게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수용하게 됐는데요. 그럼 그 당시 쿠바가 체코에 제공한 럼은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체코 정부가 계산한 산식을 봤더니 체코 전 국민이 180년 동안 마실 술을 쿠바로부터 받아온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렇게 럼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받은 체코는 그걸 정말 다 마시겠어요. 당연히 제3세계 또 다른 국가에 럼을 수출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외화라든가 대금 결제를 다시 충당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기라는 것은요, 21세기 들어서도 그 무기의 대금 결제는 이렇게 물물 거래가 아주 일반화되고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반정부 단체 아니면 테러리스트 단체들도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를 대금 결제로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광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광부들을 고용해서 캐낸 지하자원들을 주고 무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해외의 많은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국가의 국가 수반들은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국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로부터 무기를 도입받고 자신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의 채광권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무기들이, 그렇게 획득된 무기들이 소소한 내전부터 그리고 커다란 전쟁까지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뺏기 위해서 수행되는 이러한 전쟁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 이거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그 처절한 노력, 그 노력이 결국 물물교환까지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거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